벌써 12주차 진행이 되는데요. 어느덧 기획의 조각들이 하나씩 모여서 한 편의 완성작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온라인으로는 기본적인 이론에 대한 설명을 하지만 우리가 실습을 수업 시간에서 대면으로 진행을 할 때 여러분들이 왜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교수님이 수업 시간에 이론을 온라인으로 설명을 했구나 하는 부분들이 이해가 좀 이제 누적이 됐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수업 시간에 실습을 통해서 만들었던 것들을 하나의 묶음으로 정리하면서 기획서가 이렇게 만들어지는구나 하는 것들을 좀 추스려 보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배워온 기획 요소들, 그러니까 흐름이나 기능이나 구조나 UI나 시스템적인 것들을 하나로 통합하는 실전의 시간이 다가왔는데요. 자, 우리가 오늘 공부할 것은 지금까지 개별적으로 작업했던 이런 기획 요소들을 기획서 형태로 완성하기 위한 목차 정리부터 해서 왜 그렇게 해야 하는지, 기획의 문서의 흐름이나 전체적인 연관성에 대한 것들, 실무에 가까운 결과물을 도출할 수 있도록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콘텐츠 기획에 있어서요. 그러니까 우선은 일반적인 게임을 비롯해서 콘텐츠의 성공은 이 기획에서 시작을 해요. 이게 가장 핵심인 단계고, 이 프리프로덕션에서 들어가는 제작비만 전체의 40% 이상이 투입될 정도로 아주 중요해요. 근데 이 기획서의 그 통합 구성을 한다라는 말의 의미는 결국 스토리나 시스템이나 UI나 아트가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을 유기적으로 연결해서 게임의 목적과 규칙 같은 것들을 일관성 있게 전달하겠다라는 게 핵심 목표고요. 이게 결과적으로 개별 파트, 설정 기획, 컨텐츠 기획, 시스템 기획, 레벨, 디자인, 그다음에 3D 모델링, 개발, 이 모든 하나의 완성된 게임을 경험하게 할 수 있는 실제적인 개발과 협업, 품질 관리, 이 시장 대응, 이런 것들, 모든 것들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는 참고 자료가 됩니다. 게임의 콘텐츠와 핵심 재미 요소들을 중심으로 전체 구조를 설계를 해야지 나중에 이게 흥미와 차별성을 결정하게 되는데요. 각 항목에는 이제 항목이라고 한다는 건 스토리나 시스템, 캐릭터, 레벨 이런 것들 얘기하는 거죠. 이게 논리적인 계층과 흐름으로 연결을 해서 정보의 우선순위와 관계의 명확성을 밝혀내야 돼요. 예를 들어서 게임의 개요. 이 개요에서는 이런 시스템과 이런 콘텐츠 구조를 가져요. 그리고 이것들은 세부의 캐릭터, 아이템, 레벨, UI 같은 요소들을 포함하고 있는데 이것들이 하나의 게임에서 융합되는 과정의 개발의 일정이나 운영 계획 이런 것들이 연계적으로 순차적으로 정보의 우선순위와 같이 관계성을 드러내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레이마스의 서사도식이라는 게 있는데요. 여기는 게임 시스템과 스토리의 상호작용, 플레이어의 경험을 통합적으로 설계하는데 아주 효과적인 방법인데요. 알지르다스 그레이마스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기호학적 방법론은 이야기의 구성을 도식화하여서 플레이어의 경험과 게임 시스템 간의 의미망을 명확하게 구조화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보시는 이미지가 그레이마스의 서사도식의 6가지 행위 요소를 상관관계로 도식화시켜 놓은 내용이에요. 여기 보면은요, 서브젝트, 주체라고 되어 있는 친구가 있죠. 근데 이 서브젝트에서의 주체는 결과적으로 목표를 이루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이 서브젝트에 해당하는 존재는 바로 플레이어가 되는 거고요. 우리의 주인공이 되는 거죠. 근데 이 플레이어가 보면은 대상이라고 있는 이 오브젝트, 주체가 추구하는 목표, 예를 들어서 공주를 구출한다든지 보석을 획득한다든지 진실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오브젝트를 향해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이 서브젝트는 혼자만 가는 게 아니고요. 얘를 돕는 헬퍼, 보조적인 역할을 하는 지원자가 있어요. 조력자. 그거 외에도 아이템도 있고요. 능력치가 향상한다든지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주체를 돕는 존재나 힘이 존재한다는 거고요. 여기 보면 반대인 편에 있는 반대 세력도 있는 거죠. 이 얘기는 주체의 목표를 방해하는 존재로서 적이나 장애물이나 우리가 제한적으로 제시하는 규칙
같은 것들이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퀘스트나 목표를 부여하는 가장 핵심인 샌더라는 존재는 결국 우리가 누구를 의미할 수 있겠어요? 퀘스트를 발신하는 사람, 즉 우리 개발 안에서의 시스템을 설계하고 설정을 완성한 우리가 백단에서 움직였던 이 모든 스토리텔링의 주체자, 신탁 이런 것들 다 여기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에 보면은 수혜자라고 해서 리시버라고 있는데요. 이거를 목표를 달성해서 혜택을 받는 존재가 누군가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누가 혜택을 받을까요? 게임을 하는 동안 너무 즐거웠던 주체, 서브젝트도 여기에 목표를 달성으로 만족감이라든지 어떤 베네핏을 얻을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체 자신, 혹은 이 게임의 스토리상 내가 이 공주를 구해서 어둠의 세력을 무찌르고 세계 평화를 가져왔다라고 하면 세계라는 그 전체 자체가 수혜자가 되는 거죠. 근데 여기 보면은 세 쌍의 대립 구조를 이루는데요. 주체는 대상을 향해 가고 있고요. 보조자는 누구하고? 헬퍼는 반대자하고, 그러니까 플레이어의 행동을 도와주는 자와 반응해야 하는 자, 그리고 수혜자와 그것에 대한 결과를 받는 존재, 보내는 자. 그래서 샌더와 리시버 이렇게 각각의 존재들은 이렇게 상방향으로 세 쌍의 대립 구조를 갖추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뭐 예를 들어서 젤다의 전설 같은 경우에는 대상은 누구예요? 공주를 구출하는 게 대상이에요. 하이라를 회복시키는 게 대상이에요. 보조자는 뭐 시커스톤이나 NPC, 마스터 소드 이런 사람이고요. 반대자는 가논이나 몬스터, 날씨 시스템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고, 보내는 사람은 누구예요? 하이랄의 왕? 대표적으로 하이랄의 왕일 거예요. 그리고 수혜자는 누구예요? 젤다. 그리고 또 이 세계를 구원함으로 인해서 하이랄의 세계가 완성이 되실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적용이 가능한 거죠. 그러면 이런 구조는 결과적으로 캐릭터 관계 설계할 때 단순한 선악 구도가 아니라 각각 캐릭터의 의미론적 위치의 서사 도시계에 따라서 정리가 가능하겠죠. 거기다가 미션이나 퀘스트를 구조화할 때는 어떨 것 같아요? 주체, 대상, 보내는 자의 관계성을 명확하게 해서 몰입도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거고요. 이 게임 시스템 기획할 때는 반대로 보조자와 반대자의 요소 기능, 그리고 뭐 시스템 이런 것들의 단위에 대한 정리할 때 도움이 될 거예요. 다시 우리의 본론으로 돌아오면요. 이 기호학적 게임 기획 방법론, 방금 얘기한 그레이마스의 서사도식과 같은 이런 게임 시스템과 스토리의 상호작용, 그리고 플레이어의 경험을 흐름적으로 통합해서 설계하는 게 왜 필요하냐면요. 각 파트는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플로우 차트, 다이어그램, 정보 구조를 활용할 때 보면은 각 시스템이나 컨텐츠, UI 레벨, 내비게이션 이 관계의 흐름도를 시각화해서 팀원하고 이해관계자 이 전체가 구조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목표하고 목적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보 깊이가 한없이 깊어지면 안 돼요. 왜냐하면 정보의 깊이는 3단계에서 4단계 정도로 유지를 해서 인지 부하를 최소화시키고 주요한 정보들을 빠르게 전달할 수 있도록 설계를 하는데, 그런 방법을 위해서 우리가 스토리보드라든지 앞에서 얘기했던 워크플로우 같은 것들을 만든 거잖아요. 그래서 연출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퀘스트, 레벨 진행할 때 플레이어 경험이 시각적으로 이렇게 전달이 되니까,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내가 UI 설계, 와이어프레임 같은 걸 그렸죠. 와이어프레임을 그리고 실질적으로 디자인 요소들이 룩을 입혀서 여기다 얹혀지면 거기에 따른 구조적인 흐름과 워크플로우가 눈에 보이기 때문에 개발자들이 만들고, 그 시각적 흐름을 정리해서 몰입감과 일관성을 강화한 컨텐츠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각 파트별로 피드백을 주고받고 체크리스트나 교차 점검을 통해서 논리적인 일관성과 품질을 계속해서 업그레이드 시키겠죠. 기획서의 각 요소는요, 실제 개발과 운영,
유저의 경험에 부합하는지 반복적으로 검토하고 이게 필요하다면 수정 보완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최종 기획서는 완성도 평가 기준으로 봤을 때 논리성을 갖춰야 되고요. 흐름, 정보 구조가 명확해야 되고요. 시각화 가능해야 되고요. 실현 가능성이 돋보여야 돼요. 글로벌 게임 산업의 GDD라고 있어요. 게임 디자인 도큐멘트. 이 표준이 이제 글로벌 표준인데요. 이거에 보면은 각 항목의 명확성, 일관성, 시각적 전달력, 개발 실현 가능성 이걸 가지고 평가를 해요. 그렇다면 이 각각의 요소를 연결할 때 우리가 시스템적 사고가 필요한데요. 제가 시스템적 사고라고 얘기를 하면은 사람들이 내가 개발자가 아닌데 나는 공대생이 아닌데 이렇게 거부감부터 느끼시는데 사실 이 시스템적 사고라는 건 단순히요. 요소들을 집합시켜서 그것들을 막 풀어내려고 숫자로 논리적으로 표현해라는 게 아니고요. 이 각각의 요소들, 캐릭터라든지 아이템이라든지 퀘스트라든지 경제구조라든지 이 모든 것들이 상호작용하는 유기적인 구조로 바라보는 관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게임 디자인 이론에서는 이 시스템적 사고는 각각의 연결성을 파악하고 전체 경험이 일관성 있도록 작동하게 하는 것을 필수 요소라고 합니다라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게임을 시작할 때 게임의 목표는 나는 용사고 공주를 구하러 갑니다 라고 했어요. 근데 얘가 막 공주를 구하러 다니다가 어느 순간 공주를 구하면서 주는 보석 같은데 눈이 멀었어요. 그러면은 계속 보석만 탐험하러 가고 공주는 구할 생각이 1도 없어. 이게 그러면 이런 구조로 흘러가는 게임이 과연 시스템적인 사고로 봤을 때 맞는 걸까요? 우리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유저의 멘탈 모델과 구현 모델은 다르다. 개발자는 이렇게 유저가 플레이할 거야 라는 것을 두고 구현 모델이라는 걸 갖췄지만 유저는 실제로 그렇게 플레이하지 않아 라고 해서 멘탈 모델이라는 걸 갖췄어요. 방금 얘기한 건 유저의 멘탈 모델이 작동했다고 평가하면 교수님 그렇게 따지면 틀린 거 아니지 않아요? 라고 질문할 수 있지만요. 이거는 결국 시스템이 유저가 딴 길로 셀 수밖에 없는 다른 사이드적인 보조적인 게임 요소들이 훨씬 더 재미를 추구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서의 목적성을 상실한 거예요. 그렇다면 이거는 멘탈 모델이 구현됐다라고 보기보다는 시스템적인 오류가 유저의 흥미를 딴 데로 이탈시켰다라고 보는 게 훨씬 더 맞아요. 결과적으로 콘텐츠와 시스템의 연결성은 플레이어가 게임에서 경험하는 재미와 몰입, 그리고 그 게임의 확장성과 유지 보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데 방금이 딱 그런 케이스인 거예요. 시스템 기획은 콘텐츠가 동작할 수 있는 기초 구조와 규칙을 정의해야 해요. 그 기초 구조와 규칙이라고 했을 때 우리의 기초 구조는 뭐예요? 기본적으로 공주를 구하고 공주를 구하는 과정에서 탐험을 통해서 보석을 취득할 수 있다가 기본 구조였어요. 근데 주객이 전도돼서 보석을 취득하는데 급급해서 공주를 구하는 걸 방치한 거는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콘텐츠 기획은 시스템 위에서 재미와 흥미를 유도를 하되 이 두 영역이 유기적으로 연결해야지만 플레이어의 경험이 일관성 있게 갈 수 있고 개발 효율성과 창의성을 확장성을 갖고 만들어내는 거죠. 그러니까 페르시아 왕자 같은 게임 봐봐요. 페르시아 왕자도 그렇고 또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파이널 판타지 같은 게임도 시리즈가 계속 나오잖아요. 그건 결국 세계관이 점점 확장을 하면서 더 많은 이야기를 다룰 수 있게 되는데 기본적인 뼈대와 골자는 큰 틀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는 거. 우리가 체력을 회복하는 포션 아이템을 사용해서 아이템에 대한 시스템과 스킬에 대한 시스템 테이블로 공유를 하면요. 중복 개발 없이 다양한 콘텐츠에 빠르게 확장을 시킬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저는 A라는 게임을 만들었어요. A라는 게임에 아이템 시스템이 있고요. 그 다음에 스킬이 있어요. 이 스킬에서는 아이템에서는 내가 물약 A를 먹으면
스킬이 5% 향상이 되는데요. 휴식, 낮잠을 잔다고 할게요. 휴식을 취하면은 스킬보다는 체력이 5% 향상한다고 할게요. 자, 이런 규칙은요, 결과적으로 내가 페르시아 왕자든 파이널 판타지든 내가 이 규칙 테이블을 만들어 놓고 난 이렇게 적용할 거야 라고 기획자가, 시스템 기획자가 얘기를 해주면 이거는 나중에 어떤 게임이든 확장성을 갖고 펼쳐질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런 확장성과 유용성을 가졌으면 새로운 컨텐츠, 캐릭터라든지 추가로 등장하는 인물이랑 공간, 뭐 이런 레벨 같은 것들이 최소한의 수정으로 확장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요. 이 게임의 밸런스라든지 성장 곡선, 뭐 경제 구도 등 이런 복잡한 변수들이 상호작용하는 방식을 체계적으로 설계하고 관리할 수 있게 해줘요. 영상 몇 개만 보고 갈게요. 리그 오브 레전드 여러분들 이 게임의 룰을 다 아시고 이미 충분히 여러분들이 경험을 해봤던 게임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골라봤는데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릴 첫 번째 영상은 바로 리그 오브 레전드인데요. 사실 이 리그 오브 레전드에서는 투사체 시스템이라는 게 적용이 돼요. 그러니까 프로젝트리라고 해서 어떤 미사일 같은 거 발사체를 쏘는 걸 의미하는데, 이게 시작하는 지점에서 끝나는 지점까지 일정한 속도와 방향으로 이동하면서 충돌할 때 그거에 대한 효과를 나타내는 거죠. 그러니까 투사체의 핵심 메커니즘은 이거예요. 피해 효과 적용을 할 때는 기본적으로 피해 외에 효과, 추가 효과를 주는 거예요. 둔화시킨다든지 기절한다든지 치유력을 감소시킨다든지. 속도나 사거리에 있어서는 투사체마다 고유 속도를 가져요. 근데 그것이 뭐 사거리에 따라서 차이가 날 수 있는 거예요. 캐릭터의 조건을 만들어주는 건 거죠. 그러니까 메레 반박 같은 경우는 반사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얘가 대상을 지정을 얘가 그러니까 발사자에게 되돌아가는 배가의 R, 그다음에 비대상 지정으로 발사 위치로 복귀하는 럭스의 Q, 이런 것들. 럭스의 Q가 빛의 속박이고 배가의 R이 그 최후의 일격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이 최후의 일격은 대상을 자동으로 추적해서 끝까지 가서 때리는 거죠. 그리고 뭐 지면 효과 쓰는 거, 징크스 이런 애들, 특정 위치에 도달했을 때 폭발하고 하는 것들.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리그 오브 레전드 투사 시스템이 되게 복잡한 상호작용을 통해서 게임 플레이어에게 전략적으로 내가 고민해야 돼 라는 것들을 제공을 하지만, 결과적으로 우리는 이것들을 통해서 어떻게 게임 안에서 내가 이길 것인가에 대한 전략적 쾌락을, 짜릿함을 느끼는 건 거예요. 두 번째로 보여드릴 게임은요, 심즈예요. 심즈 시리즈인데 얘는 니즈 시스템이라는 게 작동을 해요. 지금 보면은 클리블랜드 마리아, 제이슨, 여기에 가계도라는 게 떠요. 결국은 캐릭터가 이 안에서 결혼 생활을 하고 아이를 낳아요. 그러니까 캐릭터의 욕구, 우리가 흔히 그러니까 생활 시스템이라고 얘기하는 이 니즈 시스템은요, 캐릭터의 욕구, 배고픈 거, 에너지가 필요해요, 사회성 이런 것과 관련된 모든 다양한 뭐 오브젝트라든지 이벤트가 시스템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플레이어가 창의적으로 환경을 설계할 수 있고 상호작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데, 결국 이런 시스템적 사고를 통한 유저가 주도한 콘텐츠, 자율도가 굉장히 높고 확장성이 엄청 높은 그런 게임이라는 거예요.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세 번째 영상은 마인크래프트예요. 사실 마인크래프트는 모든 패턴이 큐브화 돼 있어가지고 유저들이 되게 지루하게도 많이 생각하시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 마인크래프트를 이용해서 무인도에서 자기만의 어떤 플레이의 룰을 만들고 섬을 가공하는 플레이를 했어요. 결과적으로 이 마인크래프트는요, 앞서 다른 게임들과 마찬가지로 시스템 콘텐츠 연결을 통해서 무한하게 확장할 수 있고, 그 확장은 플레이어의 경험에 다양성을 줬어요. 그러니까 플레이어가 어떤 의식을 가지고 어떻게 해서 플레이하는지에 따라서 그 공간에 대한 구성과 그 내가 무인도라고 하는 섬을 방치를 했지만 그 무인도에서 나는 나만의 성을 지을 수도 있는 거고, 그 성에서 파티를 할 수 있는 거고, 그런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나는
뭐 어떤 나만의 왕국, 나는 왕이 될 수 있고 킹덤을 세울 수 있는 건 거죠. 지금 보여드리는 게임은 스플레이 스파이어라는 게임이에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카드 덱 시스템인데요. 각 카드는 덱, 뭐 빌딩하는 거, 전투하는 거, 성장하는 거 다양한 시스템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죠. 그래서 플레이어가 전략적으로 선택하고 조합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시스템적 사고를 통한 다양한 전략의 다양성, 반복 플레이의 재미. 결국 반복 플레이가 재밌을 수밖에 없는 게 뭐예요? 카드를 내가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게임에서 갖고 오는 재미, 결과가 달라지는 거잖아요. 자, 정리 좀 해볼게요. 시스템적 사고와 각각의 요소의 연결성은 결국 뭐예요? 게임의 재미와 확장성, 효율성, 밸런스, 유지보수 이 모든 측면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그리고 게임 디자인 이론이나 시스템 기획 실무, 뭐 데이터 참조 및 기능 체계화, 구초화, 정보의 구체화 이런 등에 있어서 이론적인 근거들을 들춰보면은 성공적인 게임의 모든 시스템과 콘텐츠는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어요. 시스템적 사고에 기반해서 설계 기능에 아주 중요하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게임 및 콘텐츠 기획의 각각의 요소의 연결성과 시스템적 사고는 전체의 경험의 일관성, 개발 효율성, 콘텐츠의 확장성, 플레이어의 몰입을 실현하는 데 아주 필수적이라는 거죠. 우리가 여기에서 이해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는요. 상호 의존성이라는 거. 모든 시스템이라는 건 전투, 경제, 성장 뭐 이런 것들 절대 독립적이지 않아요. 데이터 자원의 흐름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계층 구조를 갖는다는 거. 상위 시스템, 메타 게임 플레이, 하위 시스템, 캐릭터의 성장 뭐 이런 것들은 결과적으로 콘텐츠, 아이템으로 계층화되어서 확장성을 갖게 되고요. 그리고 피드백이 루프, 플레이어의 행동, 시스템이 반응하고 거기에 대해서 콘텐츠 변화가 선순환적인 구조로 지속성을 만드는 거예요. 이 시스템이 루프되는 거에 대해서는 아까도 설명을 했지만 이런 행동을 했을 땐 이 몹이 죽을 수 있어요. 이 몹을 죽임으로 인해서 나는 아이템에 대해서 보상을 받고 이 보상을 통해서 나는 캐릭터를 성장시켜요. 그래서 또 다른 몹을 사냥하러 가요. 이걸 반복해서 하는 거. 이게 피드백의 루프예요. 실제 우리 리그 오브 레전드, 젤다의 전설 뭐 이런 것들을 보면은 결국에 게임의 전체적인 개발 사례의 목차 구조를 딱 보면요. 개요에선 딱 핵심 컨텐츠, 게임의 정체성이 뭐야? 이런 것들에 대한 설명을 하고 목표가 뭐야? 그리고 시스템 간 종속성, 맵은 어떻게 구성이 돼 있어? 이런 걸 얘기를 하는데요. 우선은 전반적인 우리가 컨텐츠 이런 게임 기획서를 작성할 때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먼저 살펴볼게요. 이게 목차 구조를 제가 정의를 해놨는데 목차 구조가 하나가 아니라 자, 2장짜리로 만들어져 있어요. 목차에 큰 제목이 벌써 1번부터 9번까지 가져 있는데요. 여러분들 여기에서 허걱하지 않아요? 먼저 개요를 정리를 하는데 프로젝트 명이나 타이틀 들어가는 건 당연한 거고 게임의 컨셉이나 핵심 목표, 타겟 유저, 시장 분석에 게임의 차별점, 유사 게임하고 차별점, 결국 경쟁자 분석을 한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 우리 지난 학기에 만들어봐서 기획안 초안을 작업을 해봤잖아요. 사실 그때 제가 제일 여러분들한테 중요하게 의미를 던진 것 중에 개요 들어가는 거에 뭘 만들어라, 시나리오나 신업에 대한 것들, 그럼 결국 게임의 컨텐츠나 핵심 목표가 무엇인지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시스템에 대해서 정리를 하는데요. 이 시스템에서 보면은 시스템의 큰 목표가 전체 흐름을 보여주는 거. 우리가 만들었잖아요. 워크플로우라는 걸 설계를 했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항목, 전투 시스템 만들고, 성장 시스템 만들고, 경제라든지 퀘스트라든지 이 미션에 대한 것들 만들고, 그리고 콘텐츠적인 부분. 제가 시스템과 콘텐츠의 차이점에 대해서 수업 시간에 언급을 분명히 했는데, 시스템은 뭐예요? 구조적인 거예요. 그러면 컨텐츠는 뭐예요? 시각적인 거예요. 눈으로 보여지는 거. 정보들. 그래서 거기에는 캐릭터가 들어가고 아이템이나 맵이 들어가고요. 스토리나 내러티브가 들어가요. 근데 여기는 구조적으로 해서 시스템. 그러니까 시스템 디자인인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구성해야 될 컨텐츠에 대한 모든 것들이 정리가 되자면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당연히
화면이 어떻게 구성되는 거고, 그래서 그 HUD가 어떤 정도의 그 계층 구조를 갖고 사용자의 흐름이 이거를 편리성 내지는 재미성 아니면 몰입성을 갖고 진행을 하더라에 대한 부분들이 평가가 되지는 거죠. 만약에 유저의 흐름의 플로우 차트가 이거 아닌데 라고 해서 프로토타입에서 NG가 딱 나면은요, 구조 다시 잡는 거예요. 그래서 UX UI 설계예요. 다시 조감도를 그리고 거기에 건축물을 쌓아 올리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우리 그래픽하고 사운드하고 아트 모든 것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더불어서 여기까지가 끝나면 이제 기술적인 부분의 개발 환경, 엔진 뭐 쓸 거야, 언리얼 쓸 거야, 유니티 쓸 거야. 그래서 하드웨어 어떤 거, 우리가 모바일 기반으로 갈 거야, 아니면은 콘솔 기반으로 갈 거야, 아니면은 PC 기반으로 갈 거야. 그럴 때 네트워킹 구조 어떻게 돼? 서버 처리할 거야? 서버 보안은 어떻게 할 거야? 이거 멀티플레이 아니 싱글 플레이야? 그렇다면 내가 갖고 있는 저장해야 되는 정보의 흐름은 어디로 가야 되고, 저장값이 있어 없어부터 시작을 하겠죠. 그리고 나서 전체 개발 일정과 인력 구성, 얘가 왜 필요한지 제가 예산과 관련된 부분 때문에 있어야 해 라고 얘기를 했어요. 모든 걸 내가 혼자 다 만들 수 없으니까 외주 어떻게 구성할 건데, 그리고 이거 사실 마케팅 이런 식으로 가는데, 이거 이런 식의 작은 구조를 가져서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하고 있어. 그리고 우리가 이거 왜 마케팅 이런 정도로 투자를 하면 아마 수익이 우리가 손익분기점이라고 얘기하는 수익이 발생하는 본격적인 시점은 몇 년이 걸릴 거야. 그리고 이걸 만들 때 나는 이런 문헌들을 사용했어. 벤치마킹 이미지는 이런 게 있었어. 챗 GPT 사용했어. 제가 무조건 원인 걸어야 한다 했죠. 이런 부분들을 노트하고 정리를 하는 게 중요한 거죠. 자, 그러면은요, 이렇게까지 설명을 해놓고 나면 여러분들 이제 어디서부터 제가 만들어야 할까요? 에서 허걱할 거예요. 우리가 지금은 실무가 아니고 실무에 가면 이 기획서를 작성하는 기획 파트 안에서도 사실 되게 많은 포지션이 있다는 걸 체험하게 되는데요. 여러분들 그냥 효과적인 기획서를 작성하기 위한 그냥 요 정도는 합시다 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사실 얘를 아주 대제목, 중제목, 소제목 그룹으로 나눴는데요. 자, 우선은 이렇게 계층적 구조화를 하는 가장 큰 이유는요, 기획서의 각각의 항목을 명확하게 구별을 해서 전체 구조와 세부 내용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게 만드는 게 목표예요. 그러다 보니까 계층적 구조는 아주 복잡한 시스템과 콘텐츠를 논리적으로 정리를 해줄 수 있고요. 누락이나 중복 없이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해주는데, 게임의 개요 안에서 제일 첫 번째로 컨셉이 들어가고, 이 컨셉을 통해서 핵심 목표, 제가 목표와 목적은 다르다라는 얘기를 여러 번 수업 시간에 해요. 그때 우리는 목표고, 목표는 우리가 달성해야 되는 골라인이고, 목적이라는 거는 어디예요? 목적은 우리가 실현하고자 하는 일이 나아가는 방향이나 그것을 실현하고자 하는 목표의 관념을 향하는 거예요. 실천 의지에 따라서 어떤 세운 목표가 있으면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행동들을 더 목적에 가까운 거예요. 목표는 어떤 이루고자 하는 지향점, 도달해야 하는 골라인, 행동을 취하여서 이루려고 하는 최종의 대상, 이런 거라면, 이런 차이가 있죠. 자,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놓고 시스템 단위로 목차를 구별을 해요. 시스템 단위로 지금 보면은 개요가 크게 들어왔고요. 그 개요에 따른 시스템의 단위별 요소를 구성을 했어요. 그래서 전투, 성장, 이런 식으로. 이렇게 쪼개놓은 이유는 단순해요. 시스템 단위로 분류를 하면 각 파트가 갖고 있는 목적과 구조, 연계성 이런 걸 명확하게 기술하고 할 수 있고요. 협업이나 개발 효율성이 크게 향상이 돼요. 그러니까 결국 개발자 전투 시스템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전투 시스템에서 만약에 데미지를 입었을 때 무기 파츠는 어떤 식의 디자인 룩을 입어야 한다라는 것들을 추론할 수 있죠. 그래서 이건 개발자들만 보는 어떤 공식이나 이런 수리적인 그런 데이터가 아니에요. 디자이너도 당연히 봐야 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장르나 프로젝트의 이 특성을 반영하는 거 되게 중요하거든요. 게임의 장르라고 얘기하는 게 뭐가 있어요? 장르, RPG, 그 다음에
퍼즐, 그리고 시뮬레이션 이런 거, 시뮬레이션 이런 거 프로젝트의 복잡도에 따라서 목차의 깊이나 항목의 수가 조절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대중소 위주로 이렇게 뭐 단순한 게임은 대중까지만 해도 상관없지만 복잡한 게임은 뭐 소까지 세분화시켜서 설계하는 게 여러분들이 작업을 할 때 도움이 될 거예요. 그리고 시각 자료를 사용을 할 것을 제가 특히나 권면하는 것 중에 하나는, 지난 시간에 시각 자료에 대해서 되게 많이 강조를 하면서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시각 자료는 당연히 뭐 때문에 그러겠어요. 정보를 빠르고 명확하게 전달해서 팀원 간에 오해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사용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목차 설계의 실무적인 효과가 무엇이 있을까요? 실제로요, 이런 목차를 설계를 해놓고 나면은요, 작업이 누락을 방지해요. 작업의 누락을 방지한다는 거는 필요한 내용을 미리미리 정리하고 빠지기 쉬운 부분들은 사전에 점검을 한다는 얘기인 거죠. 그리고 두 번째가 뭐예요? 선후 관계를 파악하는 거예요. 선후 관계 파악이라는 건요, 결국 각각 시스템, 콘텐츠의 의존성과 개발 이 순서를 쉽게 조정할 수 있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고요. 세 번째, 이게 결국에는 효율이라는 거를 얘기하는 건데요. 협업하고 피드백을 줘요. 각각 팀원들이 자신의 파트 그리고 연관된 항목을 금방 찾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겠죠. 그러다 보니까 수정 보완이 용이한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인 저는 게임 기획에 기획서 작성할 때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세요 라고 얘기하는 게, 개요를 잡고 유사한 게임에 대해서 분석을 해요. 그래서 난 이런 차별화된 강점을 강화해서 보여주고요. 그리고 그 안에서 나는 이런 세계관과 이런 스토리, 이런 캐릭터를 가지고 흘러가고 있는데 내 것들에 대한 구조적인 정보 데이터는 이런 식으로 워크플로우나 UI 플로어 같은 것들을 보여주고, 그래서 이런 애들이 각각의 전투, 성장, 경제에서 이런 식의 조직성을 갖고 움직여. 그리고 이것들을 조직적으로 움직이게 하는 시각적 요소, 즉 콘텐츠에 해당하는 것들은, 캐릭터는 이런 그룹핑 성향을 갖고 있고 맵은 이런 그룹핑으로 가고 있고 아이템은 어떤 속성의 캐릭터한테 어떤 식으로 적용되고 있는지 디자인적인 요소들을 보여주는 거. UI, UX는요, 결국에 제일 중요한 건 유저가 만족을 했냐, 못했냐에 대한 얘기인 거고, 그래픽이랑 사운드에 대해서 여러분들 사실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데 중요해요. 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잘 모르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가 음악을 전공하거나 아니면 사운드와 관련된 이런 쪽의 포지션에서 수업을 해본 적이 없어요. 실제로 우리 학교에서도 교과에 멀티미디어라고 되어 있지만 사운드와 관련된 수업을 안 해요. 이거는 사실 다룰 수 있는 게 전문 분야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걸 취급을 안 해요. 하지만 적어도 요즘 같은 시대에는 생성형 AI로 사운드 만들잖아요. 우리 지난 학기 3D 애니메이션 수업 시간에 여러분들 여러분들 선배들이었죠. 선배들이 인공지능으로 가사에 이런 내용을 넣어줘. 그래서 아주 밝고 경쾌한 노래를 만들어줘. 이거는 캠핑을 하면서 부를 수 있는 분위기의 노래를 만들어줘 해서 실제로 캠핑하는 애니메이션을 만들어 놓고 그 노래를 틀어서 다 같이 박수 치면서 불렀던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사운드를 우리가 무시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전체적인 이 게임의 흐름과 분위기를 압도하는 거잖아요. 우리 리그 오브 레전드 이런 그 올림픽 같은 거 하고 나면 거기에서 사용됐던 그 사운드나 이런 것들 우리가 굉장히 추억하면서 몰입하게 만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정말 별게 아닌 게 아니라 정말 의미 있는 건 거죠. 그리고 개발 일정과 운영에 대한 부분들, 제가 얘기했지만 앞에도 물론 다 예산이에요. 하지만 결정적으로 여기에서 리스크가 발생하면 제일 치명타가 오는 게 자금이 없어서 개발을 못해요. 이제 그만 안녕 이런 상황이 생긴다고요. 그래서 그러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일정 관련된 매니징 하는 것도 아주 중요하고요. 그리고 모든 작업물 뒤에는 참고자료 이런 거 썼습니다. 나 생성형 AI로 디자인 뭐 했고요. 이런 부분들 다 고지를 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원인 같은 거 꼭 쓰세요 라는 얘기 많이 하잖아요. 자, 정리를 하자면은요. 효과적인 기획서 목차 설계 전략은 계층적 구조화, 그 다음에 시스템 단위 분류, 프로젝트의 특성 반영,
시각 자료 활용 이것들을 기본으로 하고요. 이를 통해서 작업이 누락되는 걸 방지하고 협업과 개발 효율성을 극대화시킬 수 있다라는 얘기. 목차를 먼저 설계한 뒤에 각 항목의 구체적인 내용을 채워나가는 것이 사실 실무에서도 가장 권장되는 방식입니다. 이거는 그냥 제가 여러분들한테 잔소리처럼 들릴 수도 있는데요. 시각적 자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라는 얘기를 제가 했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시각적 자료 중에 우리가 플로우 차트라는 거, 그 다음에 뭐 다이어그램 같은 거, 그리고 또 뭐 테이블 표 같은 거 만들고요. 또 뭐가 있을까요? 와이어프레임 이런 거 만들어내는데요. 이게 목차 내에 명시를 해줘서 구조적으로 흐름을 한눈에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되게 중요해요. 예를 들어서 게임의 시스템에서 전투 시스템, 그 다음에 전투 규칙이라고 해서 전투 규칙에 대한 워크플로우를 첨부하고, 이게 만약에 뭐 제안서 내에 직접 입력하기가 좀 불편하면요. 우리가 어펜덱스 같은 거 마지막에 참고문헌 같은 거 붙이잖아요. 거기에 내용들이 있으니까 참고하세요. 첨부 파일로 첨부. 그 다음에 UI 디자인할 때 와이어프레임 이미지 이거 주요 화면이 룩이 나오면 사실 와이어프레임 필요 없을 것 같지만 얘도 어펜덱스에 첨부. 그래서 실제로 진짜 우리가 이거를 왜 와이어프레임까지 붙이냐면 나 UI 테스트 했고 유저 프로토타입 테스트 하는 과정에서 이 와이어프레임대로 갔는데 처음에 이거 아닌 것 같고 기능적인 부분의 반복이나 과업이 중복되는 것 같아서 이런 부분들을 체크하다 보니까 와이어프레임이 업데이트 됐어 하는 것들을 보여주면서 신뢰도를 높이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고, 저는 사실 누락 방지를 위한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요. 그래서 체크리스트로 뭐 시스템별 목적, 구조, 연계성 이렇게 만들어 놓고 컨텐츠별 데이터, 그다음에 상호작용, 그다음에 UX, UI 흐름, 사운드, 아트, 방향 이런 것들, 게임 일정 운영 계획 이렇게 해서 목차를 나누고 그런 식으로 작업을 되게 많이 하고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게임 개요에서는 컨텐츠나 이런 목표 그리고 타겟 유저하고 시장 분석 얘네들을 거의 그룹핑 해가지고 많이 써요. 그리고 전투 시스템 기본적인 거 들어가고 성장 시스템, 경제 시스템. 우리는 만약에 제가 사실 경제 시스템을 여러분들한테 잘 권하지 않아요. 왜냐면 아이템 스토어가 있지 않은 이상은 경제 시스템이 들어오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세계관이 넓어지거든요. 재화가 결국 돈의 단위로 무언가가 처리가 되고 구매하고 그 구매된 게 인벤토리에 들어오고 그 들어온 데이터들이 어떻게 가공돼야 하는지까지가 너무 복잡해서 사실은 여러분들한테 권면은 안 해요. 자, 그치만 여러분들이 나중에 나 게임 기획사로 취업을 하고 싶어요 라고 해서 내가 그 기획사의 대표작에 대해서 역기획을 하는데 이런 부분이 있다 라고 하면 여러분 구조적으로 머리 많이 싸매야 돼요. 제가 걱정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실제로 이 수업에서는 이 시스템에 대한 수치를 계산하는 것들을 공부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조금 걱정이 되긴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뭐 기획서는 어느 정도 설계도이고 처음부터 꼼꼼히 짜야지 뭐 개발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보완 업데이트를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지만 말 그대로 보완하고 업데이트 한다는 건 수정하고 거기에 따른 피드백을 받겠다라는 되게 적극적인 의사 표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 기획서를 더 세분화시키거나 아니면 더 무언가를 하기 위해 목적을 더 강화시켜서 만들겠다라는 것보다는요. 여러분들이 만들고 싶은 게임의 장르적 특성에 맞춘 목차의 팁을 작성하는 게 훨씬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우리 다음 수업 시간에 만났을 때 할 거는요. 우리가 만들고 싶은 게임의 기획서의 초안을 어떤 식으로 만들어야겠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까지 논리적인 계층 구조를 만들기 위해 시각화했던 내용들, 정리했던 것들, 얘네들을 어떤 순서로 어떻게 붙여야겠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실제로 이게 게임이 만들어지면 어떤 느낌일까 하는 것들을 우리 한번 다 같이 토론해 봐요.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요. 수업 시간에 만날게요. 안녕.